2020년 5월 쿠바 하바나. 새벽 1시 20분, 한 북한 외교관 부부가 대사관 뒤편 비상구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씩, 그 안에 평생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14곳, 보위부 순찰 교대까지 딱 12분의 시간. 단 1분이라도 늦으면 평양행 비행기에 강제로 실려 영영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북한과 쿠바 정보기관의 추격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쿠바 하바나. 제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평양 포통강 구역입니다. 어렸을 적엔 대동강변에서 뛰어놀고 모란봉 언덕을 오르며 자랐지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평양냉면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돕니다. 그 시절엔 배는 고팠어도 가족이 함께 있었고 고향 땅을 밟고 살았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간 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외교관이라니 조상님들께도 얼굴 들 수 있겠구나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지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쿠바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쿠바는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장마당 걱정 없이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오고 더운 물로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선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게 다반사였는데 여긴 그런 걱정이 없었지요.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한 고난의 행군을 겪은 우리로선 이런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 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위부의 보고서 쓰기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 나눈 대화,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대사관으로 출근하는데 이동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카페에 들르거나 산책할 수도 없지요. 대사관에선 쿠바 정치인들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외화벌이 사업을 돕고 또 다른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감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외교관 숙소로 돌아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다른 숙소에 배정받았는데 이것도 서로 감시하라는 뜻이지요. 일주일에 2~3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면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벽에도 귀가 있어요. 우린 부부끼리도 마음 놓고 이야기 못했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바나 거리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북한에선 장마당에서 중국 쌀 1kg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명절 때 두부 한 모 만들려고 콩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지요. 겨울엔 석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쿠바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으니까요. 화려한 세상 속의 새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저는 아직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지요. 하지만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아니 저희 부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2020년 5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대사관 암호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동무 평양에서 특급 암호문이 왔소. 즉시 확인하시오. 암호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특급 암호문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거나 최고 지도자 지시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제거하라는 명령일 때 오는 것이지요. 암호를 해독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쿠바 내 반체제 조선족 인물 제거. 대상 김철수 가명. 증거는 완전히 없애고 보고서는 24시간 이내 제출할 것. 김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쿠바에 처음 왔을 때 큰 도움을 준 분입니다. 하바나에서 작은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조선족이었지요. 제가 쿠바 생활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 때 이분이 고향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그런 것들 말입니다. 동무 타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우리 같은 핏줄끼리 도와야지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그것도 제 손으로? 저는 암호문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생명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날은 마침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린 대사관 뒤편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도 감시 카메라가 있지만 그래도 숙소보단 나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명령이 왔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습니다. 누굴 제거하라는 거예요? 김철수 동무요. 저 식당 주인 아시잖소.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명절 때면 그분이 송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석에 송편 먹으며 우린 평양 이야기를 했지요.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뭘 잘못했길래요? 반체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거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우린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 요원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뿐이에요. 6.25 때도 말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 겨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었는지. 이제 또 그런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끝장이요. 따르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르면 우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충성해온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사상이,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고 감시하는 기계였습니다. 특권은 그 대가였고 쿠바에서의 좋은 생활은 제 양심을 파는 값이었던 것입니다. 새벽 4시 우린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호문을 받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보고서 첫 줄에 임무 완수라고 쓰려고 하면 김철수 동무가 송편을 건네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 보위부 책임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동무 보고서는 어디 있어? 그게 아직 확인할 게 좀 남아서. 그 사람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확인이요? 동무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명령 거부는 곧 반역입니다. 그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보위부 책임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 제출하시오. 안 그러면 동무도 알 거요.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오후 3시 암호실에서 또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암호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부부 즉각 평양 귀국. 항공권 발권 완료. 출발일 5월 15일. 귀국 후 보고 및 재교육 예정. 5월 15일. 그날은 사흘 뒤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외교관이 갑자기 귀국 명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체포영장과 같습니다. 평양 공항에 내리는 순간 보위부 차가 기다리고 있고 그대로 조사실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조사실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자백 강요당하고 결국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운이 좋으면 가족만 죽고 본인은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끝났구나. 우린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비상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허가를 받아야 만날 수 있지만 그날은 그냥 아내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거 감시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귀국 명령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구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평양에 계신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머님이.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70이 넘으셨습니다. 아들이 반역자가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평양에서도 좋은 집에 사시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실 겁니다. 배급도 끊기고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지요. 여보, 평양 가면 우린 죽어요. 알아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질문에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안 가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가면 우린 탈북자가 되는 거요. 평생 도망자로 사는 거고 가족들은 수용소로 가는 거요.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평양 가면 우린 100% 죽어요. 안 가면 적어도 우리라도 살 수 있어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향 평양 대동강변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린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그것도 사흘 안에 모든 걸 준비해서 북한 보위부와 쿠바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야만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우린 미친 듯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 고작 사흘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우린 대사관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보위부 요원들이 몇 시에 어디를 순찰하는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딘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감시 카메라가 14곳에 있어요. 근데 뒤쪽 창고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순찰 교대 시간이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11시 12분까지 딱 12분 동안 순찰이 비어요. 우린 외교관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탈출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나가려면 차가 필요한데 모든 차량은 보위부가 관리합니다. 열쇠도 보위부가 보관하고 기름도 얼마나 넣었는지 매일 체크하지요. 그때 제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말입니다. 그분이 아는 조선족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목숨을 걸고 그분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보위부가 알면 즉시 체포될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무,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이 김철수 동무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일을 겪어온 분이라 바로 알아차리셨지요. 들어오시오. 안쪽으로.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평양으로 귀국 명령 받으셨어?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다 압니다. 외교관이 갑자기 귀국 명령 받으면 무슨 뜻인지 말이오.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 있어? 이틀 반입니다. 이틀 반.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요. 하지만 해봅시다. 우리 조선족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그날 저녁부터 김철수 동무는 조선족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차량 3대를 구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관에서 나올 때, 두 번째는 중간에 갈아타고, 세 번째는 아바나를 벗어날 때 쓸 차량이었지요. 차량을 계속 바꿔야 추적을 따돌릴 수 있어. 이건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만든 탈출 경로요. 아내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옷까지, 돈, 중요한 서류들. 하지만 많이 가져갈 순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여보,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평양 가족 사진들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두고 가야 해요. 무거우면 안 돼요. 어머님 사진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도 못 가져간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탈출 시간은 새벽 1시 20분으로 정했습니다. 보이부 순찰 교대 시간이고 대사관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었지요. 우린 대사관 구조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뒤쪽 계단으로 내려가요. 3층 복도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창고 옆 비상구로 나가면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차를 타는 거예요. 시간은 딱 12분이에요. 12분 안에 대사관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전쟁통에 피난 가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짐도 제대로 못 싸고 가족들 손 붙잡고 어둠 속을 헤매셨을 그 마음 말입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살던 삶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혼자 숙소 창문 앞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살아서는 못 뵐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라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도 자기 숙소에서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모두 다 두고 가야 했으니까요. 이튿날이 왔습니다. 5월 14일 탈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보이부 책임자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동무, 내일 비행기 시간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0분입니다. 잘 준비하시오. 평양 가면 할 이야기가 많을 거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대사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올 곳이었지요. 밤 10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2벌, 돈, 여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35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사를 건 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 1시 10분.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가득했지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1시 15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아바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지요. 1시 18분.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1시 20분.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부 순찰은 지금 교대 중이었습니다. 딱 12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뒤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 봐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나왔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옆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김철수 동무가 준비해준 첫 번째 차였습니다. 차에 다가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경비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동무, 저예요. 차에 두고 온 서류 좀 가져가려고요. 이 시간에요? 내일 평양 가는데 꼭 필요한 서류라서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하시오. 아내의 순발력이 우릴 살렸습니다. 우린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1시 27분. 우린 천천히 대사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경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동무, 우리 내일 평양 가잖아요. 친구한테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여자 외교관이 나서자 경비가 표정을 풀었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대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1시 32분. 12분의 시간을 다 썼습니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순찰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린 해냈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오. 이제 시작일 뿐이오. 우린 미리 정해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바나 외곽의 낡은 주유소였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차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10분을 달렸을까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여보, 저거 우릴 쫓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계속 가요. 경찰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이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우리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재빨리 갈아탔습니다. 새 차에는 조선족 청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대사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라고요? 10분 전부터 대사관 주변에 차들이 몰리고 있어요. 곧 아바나 전체가 봉쇄될 겁니다. 10분 전이면 1시 40분쯤입니다. 우리가 없어진 걸 이미 안 것입니다. 청년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바나 시내 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는 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피난 가실 때 뒤에서 총소리 들리면서 도망치셨던 그 마음 아시지요?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이 오고 앞은 캄캄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린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평양의 어머님은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야지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바나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린 대한민국 외교관에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조선족 청년이 운전하는 차는 아바나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선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보이부가 쿠바 정부에 비상협조를 요청했어요. 곧 아바나 전역이 봉쇄될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아바나 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저게 다 우릴 찾는 거요? 네. 북한 보이부 요원 10여 명과 쿠바 내무성 요원들입니다. 지금쯤 공항과 항구는 다 막혔을 겁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나가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지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쿠바 군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하지만 청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이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인 것 같았습니다.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아내를 봤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가시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입니다. 쿠바에선 돈이면 다 됩니다. 북한하고는 다르지요. 새벽 3시쯤 우린 외딴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세 번째 차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엔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십시오. 해 뜨기 전에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농가 주인이 빵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지만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린 어머님을 버리고 온 거예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나도 알아요. 평생 가슴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짐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효도가 제일 중요했지요.
부모님 버리고 도망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청년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쿠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바나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쿠바 내무성은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고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쿠바 전국이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우린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 도로라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안가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배요? 어디로 가는 배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는 게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린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청년이 우릴 낡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물고기 비린내가 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밤에 배가 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오? 12시간쯤 됩니다. 그동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마을에 쿠바 군인들이 돌아다닙니다. 청년이 떠나고 우린 창고에 남았습니다. 햇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널고 할아버지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이 생각났습니다. 고향집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된장 항아리를 열어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다시는 못 가는 곳이 되었구나. 오후가 되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 사람들 목소리, 깨 짖는 소리.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쿠바 군인들이었습니다.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창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창고는 어제 확인했소. 다음 건물로 가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린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느라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숨어 지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가 지나가는 그 순간의 공포를 말입니다.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왔습니다. 가시지요. 우린 어둠 속에서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고깃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고 가는 거요? 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청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겁니다. 우린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쿠바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쿠바 해안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파도가 거세게 배를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배는 이틀 동안 바다를 헤쳤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배멀미로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지요. 배에는 우리 말고도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선가 도망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배가 어느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쿠바는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 길로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오?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린 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니까요. 비포장기를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요. 남자가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린 차에 탔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포장기를 달렸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외딴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낡고 버려진 것 같은 창고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한쪽 구석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오? 20분입니다. 20분 동안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도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20분 후에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분. 우린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20분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함정인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20분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방금 전까지 창고에 있었는데.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20분 동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린 여러 곳을 거쳤습니다.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배도 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공항이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십시오. 이 비행기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집이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그곳, 적국이라고 배웠던 그곳. 그런데 이제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린 살았어요. 그런 것 같소. 정말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도 그랬지요. 살아남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몇 시간 후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대한민국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통로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대한민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사람을 감시하고 명령에 따르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제 의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린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지요.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선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긴 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평양냉면이 그리웠지만 여기 냉면은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나갔는데 편의점이 불을 환히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하는 곳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마음대로 나가서 원하는 걸 사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로 인터넷을 했습니다. 북한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평양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계시겠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어머니는 평양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시골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요. 하지만 우린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린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한국말을 고쳤습니다. 일도 구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북한 같으면 당장 잡혀갈 일인데 여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갑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밤에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래를 꿈꿉니다. 북한에선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폐허에서 일어섰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자유가 있었기에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때 그 상태입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제 심장이 철렁합니다. 혹시 어머니 소식은 없을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과 북은 너무 멀어졌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비극입니다. 우리 세대엔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자유롭게 압록강을 건너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처럼 대한민국 땅을 밟고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저희를 생포 대상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령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자유의 땅이니까요. 법이 저를 지켜주니까요. 대한민국이 저를 보호해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목숨 걸고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가 편안하시길,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길,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길.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